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할 건 연기 기본 강의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해하기만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기 때부터 드리는 책 그 백발백중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이제 훈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법학 두 과목하고 이제 경영학 두 과목을 하거든요. 지금 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학 두 과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영학 두 과목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비법대생들이 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영학 두 과목은 어차피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고서 그다음에 이제 글을 전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이제 책을 읽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그 교재를 읽고 그걸 내가 이만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평가를 해주세요. 이런 시험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시험은. 이 시험은 절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 3분의 2가 그렇게 썼다가 탈락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당연히 2차 시험은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시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딱히 막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오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에서도 거의 올 A를 받은 사람들은 또 금방 또 익숙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는다는 것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넣었다가 그대로 빼내는 거거든요. 리프로듀스 하는 거거든요. 재현한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재현을 해야 이 사회과학에서는 간주간성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먹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한 말은 이 문장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문장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건 꽈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경영학 두 과목도 마찬가지로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되고, 애워서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논리에 따라서 써야 돼요. 그러면 점수를 맞아요. 그런데 법학도 마찬가지로 법학 특유의 논리가 있어요. 글을 쓰는 논리가.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인드란 말에 붙이면 다 똑같아요. 경영학적 마인드, 행정학적 마인드, 경제학적 마인드, 법학적 마인드 다 똑같아요. 이 마인드란 말은요. 이건 우리 말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많이 들어본 이쪽에 이 실합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세 개로 나누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스피리트, 마인드, 하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피릿은 뭐냐면 이제 신과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하트는요,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하니까 뭘로 소통하죠? 세상은 감정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감정,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하여 측은지심을 갖는 거, 그다음에 그런 거 다 여기 하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동양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기는 절대로. 그런데 이 마인드는 뭐냐면 어떤 나한테 문제 상황이 딱 닥쳤어요. 문제 상황이 딱 닥치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죠. 진단해서 이거는 이 문제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야, 이 문제는 이리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인드라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나누기와 판단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인드는 나누기, 판단하기. 그래서 이제 이 나누기는 뭘로 나누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세계관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의 전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 30년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친구들과의 교제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생각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생각에 멋진 인생인 것 같아. 딱 그런 자기 마음속에 인생관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왔어요. 친구와의 갈등 문제, 부모와의 갈등, 그다음에 각종의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나가고 싶은데 잘 안 돼, 세상에. 그런 거 갈등들. 그건 세상과의 갈등이죠. 이런 갈등 문제들을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요? 자기의 세계관에서, 자기의 인생관에서 풀어가죠. 나누기, 그리고 판단해. 그럼 이 문제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누는 기준이 법학적 기준이면 리걸 마인드라 그러고, 이 나누는 기준이 경영학적 마인드가 뭐예요? 이윤 추구. 경영학적 마인드는 어떤 그 조직 단체의 이윤 추구잖아요. 근데 그 이윤을 어떻게 추구한다고 그래요? 단선적이지 않죠. 그 조직체를 둘러싼 각종의 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윤이 추구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영학 배울 때 경영학을 둘러싼 환경, 이걸 꼭 배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유기체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유기체설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 유기체설에 입각해 있어요. 유기체설은 그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이론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생존이요. 오로지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데, 그지처럼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생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경영학에서의 생존은 뭐예요? 이윤이 발생해야 생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 추구라는 그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어떻게 소통해야 우리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법학에서는 그 세계 여러분들의 인생관이나 어떤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관에 의해서 나누는, 그 법학에서는 뭘로 나누죠? 법률로 나누죠. 그러니까 법률이 여러분들 무조건 전문가 판례 무조건 이론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론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학설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 판례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글을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1기 때부터. 근데 연기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거냐? 그동안의 법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일단은 소개시켜주는 이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냥 못 알아고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 연기 때, 1기 때부터 당장 써야 될 것 몇 가지는 필수적인 것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노동법하고 이제 행정쟁송법을 배우는데, 노동법은 실체법이라 그래요. 이제 실체법은 그 법률 조문 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의미가 별도의 의미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상태를 가리키는 지시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철학적 개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적 정의들은 뭔가의 의미적인 위에 바람직한 상태를 상정한 다음에 그 바람직한 상태에서 밑에 쪽으로 의미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의거든요. 그런데 법학적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에 있는 것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자, 이건 뭐라고 지칭하자, 이 지시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시어 관계에 있는 거 안에서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상정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법학이. 그렇게 찾지 않으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은 원래 정치하면 안 돼요, 절대로. 법학 안에는 바람직한 상태라는 게 상정이 되질 않고, 그 법학의 바람직한 상태는 누가 상정하냐면 정치학자들이 상정을 해요, 정치가들이. 그래서 정치가들이 입법을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법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자들은 바람직한 상태에 관심 없어요, 원래요. 원래 관심 없어요. 법이 이러는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국회 가서 이제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 사고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법학하면 무슨 시험 합격하면 무지하게 똑똑한 줄 알고 다 찍어주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지 않냐,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 거고. 그래서 꼭 요거 리걸 마인드라는 걸 너무나 막 환상적이고 무슨 대단한 언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추구 쪽으로 가치 추구에서 이게 갈등을 해소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잘나고 싶어서 하는 문제인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서 이쪽이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실력을 기르면 되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요, 실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을 성장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 성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적 실력을 길러야 되는지 문제는 주어진 문제 상황을 보면은, 그 갈등 상황들을 보면은 나누고 판단해서 가면 되겠다. 법학에서는 뭐예요? 법학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어떤 문제에서 판례에서는 반드시 이게 스피리트 하트가 아니라 판례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판례가 나눠져요. 판례가 반드시 A 상태하고 not A 상태를 반드시 나눠줘요. 판례가.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면은 이제 판례를 보는 눈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 상황이 이 상태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상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
그다음에 이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올해 시험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쉽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점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의외로 자기가 생각하는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그 정말로 리걸 마인드에 충실하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예방적 부작위 소송 시험 문제 냈는데 그게 30점이나 내버렸거든요. 그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원래 15점에서 20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이걸 30점을 냈다는 얘기는 뭐 막 시험 수험가에서는 가처분도 써야 된다 그런데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 꽈락이에요. 그냥 그거. 왜 그러냐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판례가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판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안 포섭을 할 때 설문을 해설할 때 설문은 무조건 판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판례하고 학설이 맞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점수를 원래 주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주거든요. 그런데 판례를 맞춘 답안하고 그다음에 그 학설에 일관되게 학설에 따라서 쓴 답안하고는요. 이게 한 70%밖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점 맞으면 그건 70점밖에 못 줘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전개할 리가 없어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점수를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짜 간신히 꽈락 맞는 거, 꽈락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우리 쟁송법은 60점대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60점대 이하를 맞으면 실적 꽈락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대평가라서. 그런데 그 올해 시험은 아마 50점대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학설대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판례가 맞다 그래 놓고 가처분을 언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점수가 3점이나 되니까 판례가 맞다. 판례처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허용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에 이제 메꿔야 되니까 가처분을 썼을 거예요. 근데 가처분은 소제기가 적법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줬을 때 가처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줬을 때 가처분할 수가 있는데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가처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순간 그건 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이제 학설로 가면은 너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뭐냐면 좀 더 큰 틀에서 더 크게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허용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허용되는 안 되는 거 판례로만 들어가면 15점을 주는데 그걸 3점이나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조금 더 상위 목차에서 보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예방적 부작위에서는 그 상위 목차가 권력분립상의 한계예요. 그럼 권력분립상의 한계로만 쓰면 이것도 30점이 안 되거든요. 그 위에 상위 목차는 뭐냐? 행정소송의 한계론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한계론에서 권력분립상의 한계, 권력분립상의 한계 내에서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의 허용 여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써야지만 30점이 나와요. 올해 시험이.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조문과 판례로만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이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문과 조금 다른 지점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해 못해도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법학이 되는 거구나 이제 그건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행정소송의 전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쟁송법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쟁송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행정법도 아니고 굳이 행정쟁송법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노무사 영역에서. 그건 첫 번째는 이제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최후적 수단을 좀 알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최후적 수단을 알아라. 행정작용이에요.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최후적 수단을 좀 알아라. 왜? 여러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와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각종의 행정작용을 현실적으로 다루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작용을 통제하는 최후적 수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금방 여기 리걸 마인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하는 일관되면서도 어떤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찾는 방법이 뭘까? 이걸 법을 통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법을 통해서 어차피 경영학 두 과목에서 배우긴 하는데 법에서만큼 그게 치밀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는 학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기준을 찾는 방법하고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소양을 조금 익히라면 좋은데 익히지 않더라도 어떤 그걸 약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세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행정쟁송법이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더하기 행정소송법이에요.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 더하기 행정소송법 두 개를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쟁송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지금 붙였잖아요. 그럼 두 개를 붙였으면 둘 중에 좀 더 본질적인 쟁송법이 있겠죠. 우리가 그걸 이제 흔히 법학에서는 협의라고 그러거든요. 협의의 뭐뭐뭐, 광의의 뭐뭐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본질적이고 그다음에 출발점이 되는 걸 협의라 그래요. 본질적이고 출발점이 되는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걸 협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협의의 행정쟁송법이 뭐겠냐는 거예요. 행정쟁송법은 심판법 플러스 소송법인데 이 중에 쟁송법 중에 뭐가 본질적이고 출발선이었겠냐는 거예요. 협의의 행정쟁송법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소송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심판법이에요. 심판법이 협의의 행정쟁송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정쟁송법의 본령은 심판법에 있어요. 심판법.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협의와 광의는 보통은 이론에서 출발하는데 행정쟁송법 요거는 협의와 광의가 그러니까 여기에 협의고 요 두 개를 합치면 광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협의고 요 두 개를 합치면 광의가 되는 그러니까 광의 안에는 협의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심판법만 얘기하면 협의 행정쟁송법이라 그러고 심판법 더하기 소송법을 하면 광의 행정쟁송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행정심판법에서 쟁송법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한 게 이론적으로 출발한 출발선이 아니고 역사적이에요. 역사적 출발선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시민혁명이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시민혁명 성공을 하면서 루이 14세 이제 단두대에서 날려버리고 이제 마리 앙토네트 이제 단두대에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날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바스티유 이제 그거 감옥을 전부 다 탈옥시키고 정치범들 탈옥시키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문제는 프랑스 전체 영토로 치면은 약 10%가 시민 계급이에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건 계급적인 개념이에요. 계급. 시민은 계급적 개념이에요. 이 계급적 개념의 시민의 반대 개념이 뭐냐? 시민의 반대 개념이 당연히 인민이죠. 시민의 반대 개념이 인민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계급 개념이에요. 둘이 계급 개념. 그리고 자본가와 그다음에 무산자, 자산가와 무산자, 자산이 있는 사람이 유산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산이 없는 사람은 무산자. 그 무산자들이 다 이제 프롤레타리아에서 이제 그 소련에서 이제 일어난 건 그거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그때도 인민이란 말이 이 사람들이 쓰긴 하는데 인민이란 개념 안에는 프롤레타리아 개념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민과 인민이. 근데 시민이 계급인데 시민이 계급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계급이 시민이냐? 뭘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시민이에요. 시민은 재산 플러스 정치력이요. 재산 플러스 정치력을 갖고 있어야 시민이에요. 시민. 그런데 시민 중에 재산은 있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관심은 이걸 뿌띠부르주아라고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뿌띠부르주아. 그리고 어려운 약간 소시민이에요. 그게 바로 소시민. 뿌띠란 말이 귀여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시민이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 없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시민이 아니에요. 재산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시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시민이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재산이 없어요. 다 빚밖에 없어. 그러니까 서울 이렇게 인터뷰 따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은 그건 서울시라는 지역 안에 들어있는 주민이란 뜻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티즌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실은 정치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치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해야죠. 어쨌든 그런단 말이죠. 자, 근데 이 시민 계급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90%를 장악하고 심지어 시민만 돈이 많나요? 아니죠. 여기서 시민은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자수성가를 하지 않고 상속을 왕창 받은 부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들. 그다음에 왕가와 귀족들한테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움이 안 돼요. 정치력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일반 우리가 보통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 개념도 이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이라든가 외국에 좀 그 공부를 하는 정치학자들이 한국 오면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오면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지냐면 전 세계 역사에 우리 역사만큼 독특한 역사가 없어요. 우리 역사만큼 모든 나라가 다 봉건제를 다 경험을 해요. 중국도 봉건제를 경험하고 일본도 봉건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단군 이래로 단일 국가였어요. 아니 봉건제도 아니에요. 전부 다 신정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단일의 국가였었고 다만 나라가 조금 찢어졌을 뿐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붙었다가 찢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나라예요. 황당한 나라. 이거 반만여 역사라는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중간에 일본의 38년 약 40년의 강점기를 거치긴 했지만 그건 강점기는 많이 거쳤어요. 우리는 고려시대 몽골 강점기도 거쳤고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로 눈앞에서 거쳤기 때문에 흥분하고 열받는 거지. 지금 반몽 사상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뭐 반일. 근데 지금 이제 바로 눈앞에서 우리가 겪었고 지금도 현실적으로도 이제 역사적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건 극복의 대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발본색원을 해? 어떻게 발본색원을 해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고 거기에 호응을 안 하면 굶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이제 비자발적인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다니까 그건 다 극복의 대상이니까 그걸 막 발본색원할 수는 없어요. 역사 바로세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선조들의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세대의 그런 잘못을 조금 이렇게 뭐 반성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은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 10%가 이제 90%를 어떻게 그걸 장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고민을 할 때 두 명이 나와요. 루소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루소라는 사람하고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 있어요. CS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CS라는 사람이 헌법에 보면 나오는데 이 CS라는 사람이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시민계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의제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의제를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대의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왜 대의제를 인정하냐면 10%가 90%를 지배하는 교묘한 방식인 거예요. 그 대의제가. 10%가 무슨 얘기냐? 몽테스키에의 삼권 분립론이 있죠. 삼권,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한 다음에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만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입법부만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 입법부를 어떻게 장악한다는 거예요? 대의제를 통해서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10%를 통해서 장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CS가 한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발생을 해요. 대의민주주의가 이게. 원래는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령이에요. 원래 도편제니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테네. 근데 그렇게 해서 10%가 장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10%를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장악을 못하는 기관이 있어요. 사법부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에 의해서, 왜냐하면 시민계급은 행정작용이 가장 심각해요. 왜냐하면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뭐 세금으로 뺏어가고 그다음에 내 노동력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분쟁이 발생하면 사법부로 가잖아요. 그럼 사법부로 가면 사법부는 그 당시 누가 다 장악하고 있었냐면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귀족들은 누가 임명했냐면 얘네들이 혁명에 성공했지만 그 전에 루이 14세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법관들이에요. 루이 14세가 임명한 법관들이에요. 그런데 시민 계급은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리버럴 아트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교양교육 체제인데 교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족들은 이미 넓은 영토와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에서 이미 프리한 상태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관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누가 했어요? 그 전에 앙시앙 레짐, 그러니까 에인션트 레짐이라 하는 구체제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된 사람들이라 시민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민 계급이 오면은 다 국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편하려고 혁명을 일으켰는데 사법부 갔더니 국가 편을 또 들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국참사원이라는 제도를 행정부 안에다 만들어 버려요. 행정부 안에다가. 원래 사법부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뭐냐 이 행정 작용과 관련된 분쟁만큼은 사법부로 안 넘길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에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민법하고 형법. 그러니까 민사법원하고 형사법원이 사법부에 있고 행정법원은 뭐냐 만들질 않고 국참사원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로 치면 행정심판위원회인데요. 국참사원을 행정부 내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하려니까 소송법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요즘에 우리 지금 현재의 표현을 하면 심판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참사원을 만들고 행정심판법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행정쟁송법 중에 행정심판법이 협의의 행정쟁송법이 된 거예요, 이거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유리하게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뭐가 생기죠?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면 행정심판법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게. 내로남불. 자기 편을 자꾸 더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쪽 사법부를 하기 싫어서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시민 계급의 눈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시민 계급 쪽에 가급적이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가면 이제 자기 뭐든지 국가 권력은 만약 권한을 갖게 되면 강화되게 되지 있어요. 국가 권력. 그러니까 국가는 기관 하나 만들면 안 된다면 언제나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기관을 만들었더니 점점 얘들이 권한이 강화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민계급이 자기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혁명이 이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특히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보편화돼요. 물론 나폴레옹이 뒤에 황제를 돼가지고 또 구체제로 조금 회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실각당하면서 완전히 여기는 이제 민주정으로 이제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서 사법부가 있잖아요. 나폴레옹 시대에 완전히 물갈이가 돼버려요. 구 법관들이 전부 다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이 나폴레옹이 그 행정가들과 법관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 기관을 통해서 배출해서 이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법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법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로남불이 이렇게 일상화되느니 법원 그래서 나온 게 행정소송법이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진행이 돼요. 역사적으로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소송법으로 거꾸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협의 행정심판법, 협의 행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이 행정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법은 법 발달 과정에서 행정법이 나오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즉 행정쟁송법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법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새끼줄 가지고 두 번째는 문서로 뭐 말로 세 번째 문서로 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 나갈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야, 이 분쟁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제 촌장님 찾아갔다가 두 번째 교장 선생님, 세 번째 뭐 이렇게 이제 찾아가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우리 경찰서장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 사람 법 잘하니까 뭐 동네 시골 가면 그러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국가로 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 발달했다가 민사소송법이 발달해서 민사법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형법이 계속 발달하다가 처음에는 동네에서 그다음에 좀 더 큰 부락에서 그다음에 문중에서 뭐 멍석마린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안 되겠다. 이건 국가가 연철해야 돼. 그래서 형법, 그다음에 형사법원, 형사소송법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실체법과 그다음에 그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법원에서의 소송법의 이 논리가 달라요. 여기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법 발달이 완전히 단절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마 시대로 가면 이제 소송법 안에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단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행정법만큼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먼저 발달하고 즉 행정법원이 먼저 생기고 크게 얘기하면 국참사원인데 행정법원이 먼저 생기고 그 법원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통제하지 않은 소송법을 만든 다음에 그 소송법 안에다 행정법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안에서 이런 것들만 통제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법이 먼저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작용이 막 뭔가 문제를 발생하고 그러니까 야 그 문제 한번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 행정법원 만들어서 행정소송법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하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꾸로 행정법원하고 일단 덜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정법원하고 그러니까 국참사원하고 행정심판 먼저 덜컥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야 여기 뭘 우리가 어떤 대상을 우리가 여기서 다뤄볼까? 이렇게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자,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사법 시험 때도 그렇지만 이 변호사 시험 이 친구들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그 친구들은 7법을 하거든요. 7법을 할 때 이 실체법, 민법, 형법, 그다음 민사형법, 형사소송법, 그다음에 상법 이거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행정법하고 헌법만 오면 버벅대요. 이게 역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되어져 있어서 엄청 버벅대요. 여기만 오면. 왜냐하면 거기 민법하고 형법에서 공부하던 그대로 그 사고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여기 와서. 근데 여기는 사고가 역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행정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을 만든 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소송법 안에서 어떻게 뭘 통제할까 그 뭐를 정의 내린 게 행정법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쟁송법 뭐예요? 그럼 여러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쟁송법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이제 착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쟁송법을 이제 수험적으로 공부하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게 그게 뭐냐? 쟁송법은 자꾸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 문서를 다루는 거예요. 쟁송법은 특히 소송법이에요. 쟁송법 중에 심판법은 공부하지도 않아도 돼요. 소송법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니까. 자, 이게 문서 3개를 다루는 법이에요. 문서 3개. 문서 3개를 다루는 법인데 첫 번째는 처분문서. 처분문서를 어떻게 다룰까? 두 번째, 소장. 소장은 어떻게 써야 잘 쓴 것일까? 세 번째, 판결.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은 어떤 힘을 가질까? 이 3개. 처분 문서는 어떻게 써야 잘 쓴 처분 문서일까? 소장은 어떻게 잘 써야 잘 쓴 소장일까? 판결문은 어차피 잘 쓸 거니까 판사님이 판결문은 나오면 어떤 힘을 가질까? 이 세 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왔죠. 시험 문제 여기서 다 나와요. 이 3개. 그러니까 문서 3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3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소송법은 절대로 학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이게 학설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원래는 민법하고 형법 가면 학설과 이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학설과 이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는 실체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법 와서 실체법인 것처럼 착각해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당황을 해요. 여기 오면. 자, 그래서 그 현실의 문서를 현실의 이 문서 3개, 이 문서 3개를 자 설문으로 줘요. 어떤 문제 상황. 그럼 부닥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서를 활용할 것이냐.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논의예요. 이게요. 모든 논의예요. 그래서 그 3가지 문서를 처리하는 조문과 판례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사례풀이가 가능해집니다. 자, 조문과 판례 암기 벌써 한 3번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자, 이 문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제 배울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이 행정소송의 전제 이렇게 해놓고 행정소송의 전제 중에 이 행정소송의 한계 있죠. 여기가 출제돼요. 여기가 이 2개는 출제될 리가 없고 여기서 출제돼요. 그러면 이 2개를 배운 이유가 있겠죠. 이 2개를 배운 이유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2개를 배우는 이유는 이 2개를 답안에다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계론을. 자, 한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정소송의 한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행정소송의 한계 이게 뭐냐? 이게
행정소송의 소장을 쓰는 이해예요. 소장을 어떻게 잘 쓸까? 소장에 어디까지 쓸 수 있지? 소장을 어디까지 쓸 수 있지가 이 한계예요. 행정소송의 한계는 이 이론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소송의 소장에는 네 개의 소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문 가지고 오셨으면 조문을 보시면 되고, 조문이 없으면 이거 뒷부분 보셔도 돼요. 저 뒷부분 보면, 자, 이 18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86페이지에 보면은, 이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하고 4조의 항고소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항고소송하고 4조의 항고소송이 3조의 1호라 그래요, 이걸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호, 2호, 3호 이렇게 호라고 읽어요. 자, 1호의 항고소송엔 3개가 있어요. 그러면 3조의 행정소송의 종류 4가지하고 항고소송 안에 3개를 합치면 6개가 있죠, 총 6개 소송이 있잖아요. 치소송, 무효동항의소송, 부작위방해소송,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6개의 소송의 소장이 6개가 생기는 거예요. 크게 소장이 6개가 있는데 그 소장에 뭘 쓸 수 있느냐가 이 한계론이에요. 그 소장에 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가 한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행정소송의 한계다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한계부터 배우게 되고, 자,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뭐다? 소장을 쓰는 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소장을 쓰는 방식과 관련된 논의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 못 풀었어요. 올해 예방적 부작위소송 못 풀어요, 그거. 자, 그다음에 이제 소장을 소개하면은 이렇게 돼. 이거 소장 그래서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 꼭 외우세요. 소장. 일단은 소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소장 이거 외우세요, 이거요. 그러면 소장은 이제 첫 번째는 원고, 피고, 그다음에 인지대를 첨부해야 되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뭐뭐의 관한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관한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 1번, 청구 취지 2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번 뭐뭐를 뭐뭐한다. 그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고, 청구 원인은 자, 요것이 뭐뭐를 뭐뭐한다 해서 뭐뭐가 A를 B 한다 할 때 A가 위법하니까 위법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위법하니까라고 주장하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청구 원인에다가. 그래서 이제 소장이 달랑 한 장인 것 같은데 막상 소장 다 보면 여러 장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여러 장. 여기서 엄청나게 길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길게 쓰고,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고. 입증 방법을 먼저 써야 되겠구나. 입증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서류, 그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그다음에 접수인, 소장 접수인, 보통 변호사 이름 많이 써요. 접수인, 그다음에 땡땡 법원, 귀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요 소장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요 소장을 반드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다예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소장, 원고, 피고, 뭐뭐에 관한서 A를 청구 취지 A를 B 한다. 2번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A가 위법하니까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이제 비리원칙 위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리원칙 위반 막 주장하고 그다음에 처분에 근거가 없는 처분입니다라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그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접수인 누구 원고 이름을 보통 쓰는데 원고 대리인 누구 하면 이제 변호사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땡땡 법원 귀중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기억을 못 하면 절대 못 풀어요.
행정쟁송법, 특히 행정소송법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면. 요걸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소장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몰라, 쓰는 방법.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꼭 이걸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서류죠. 그죠? 창출해내는 서류인데 그 문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고 싶다면은 그 문서가 이제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서 어떤 성격? 그래서 문서이기만 하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서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문서이기만 하면 다룰 수 있느냐? 아니야 못 다뤄. 그게 여기에요. 행정성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법 중에서도 행정소송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이제 소개가 끝났으니까 약간만 하면 행정소송의 이제 전제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행정소송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 행정소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 상태. 그러면 그 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알려면 그 소송이 뭐 하기 위한 소송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의와 기능이에요. 의의와 기능. 그래서 이 기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기능이란 말은 목적, 취지, 기능, 효과 같은 말이에요. 이 기능이란 말은 목적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취지와 같은 말이고 효과와 같은 말이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들이 조금 달라질 뿐인 것이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기능, 목적, 취지, 효과, 종류까지도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기능, 목적, 취지, 효과, 종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입장에서 나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딸 입장에서 나는 아빠고, 그 다음에 내 친구 입장에서 나도 친구고, 이런 식으로 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실은 관계성 속에서 표현들이 달라지잖아요. 요게 바로 관계성 속에서 약간의 표현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막 찾아봐요. 목적이 무슨 의미고 막 찾아보는데 이게 같은 얘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해가 안 돼. 그럼 종류라고 이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목적이 또 효과가 이해가 안 돼. 그럼 그 취지가 이해 안 돼. 그건 효과이자 종류를 가리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에 매몰돼서 막 들어갈 필요 안 돼요. 그건 경영학이나 할 때는 하는 거예요. 경영학이 어떤 문구가 나오면 경영학의 문구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현상이 이렇게 무정형으로 있어요. 근데 내가 요것만 볼 거야. 그러면 그걸 똑 잘라가지고 빼내거든요. 그걸 샘플링이라고 그래요. 사회과학에서 단순화라고 그래요. 그걸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예요. 단순한 다음에 그거를 요소로 나누어서 이 내용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으라고 뭐예요? 정의를 내려요. 요거를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하거든요. 개념화라고 해요. 개념화. 이 개념화를 통해서 컨셉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의를 만들어내요. 그 정의를 만들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제 이게 페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벗어나면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경영학에서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법학에서는 지시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뭘 가리켜요? 기능을 가리켜. 근데 이 목적, 기능, 취지, 효과, 종류 중에 내가 당연히 아는 것은 종류, 효과 이런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걸 알고 있으면 기능이 뭐야? 그건 종류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이 뭐다라고 본다면은 그 의의와 기능, 즉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둔 소송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이 소송의 종류는 현실로 둔 종류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알아야 돼요. 현실로 둔 종류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현실의 소송의 종류는 아까 봤어요. 3조와 4조에 의해서 6개의 소송이 있다고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그 6개의 소송을 있잖아요. 소송을 우리가 식별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식별할까요? 그걸. 이거는 취소 소송이네. 이거는 무효등 확인 소송이네. 이거는 부작위 확인 소송이네.
이거는 당사자 소송이네, 이거는 기관 소송이네, 이거는 민중 소송이네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까요, 그거? 그 소송의 종류를 뭘 봐야 알 수가 있을까요, 소송이 뭔지를? 소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의 종류는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3조와 4조를 꼭 기억하세요. 3조 이제 이 기호는 독일에 있잖아요. 독일 법이 만든 기호예요. 우리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 법은 제 몇 조예요. 항상 제3조, 제4조. 이렇게 보면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놨어요. 그죠? 현실의 종류로. 그러면 이 식별 기준이 뭐다? 이 식별하는 기준이, 식별 방법이 뭐다? 이 소송의 종류의 식별 방법. 소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장을 보면. 그러면 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이렇게 나왔죠? 3조에. 그러면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주소송을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 소장에 이게 써져 있으면 항고소송이에요. 소장에다가 이걸 쓰면 항고소송이에요. 이거. 뭐뭐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표현이 소장에 써져 있으면 항고소송이에요. 요 표현이 빠지잖아요? 요 표현이 빠지면은 당사자소송이라고 그래요. 요 표현이 들어가면 항고소송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다시 한번 그 행정소송법 볼까요? 행정소송법 보면은 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페이지 193페이지 보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여기 원고 있죠? 법률이 정한 자에 하나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여기가. 법에 정해놨어요. 걔네들.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기관소송인지 민중소송인지. 그래서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에요. 용산구청장이고, 그러면은 기관소송이에요. 아시겠죠?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고이면 기관소송이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 기관소송은 누구도 원고를 못 와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원고로 와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이 있죠. 주민은 주민만 들어와요. 서초구민 누구누구 이렇게. 앞에다 꼭 붙여요. 그냥 사람 이름만 쓰면 안 돼요. 서초구민 누구누구. 용산구민 누구누구. 강서구민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피고는요. 강서구청장. 용산구민이 제기하면 용산구청장. 서초구민이 하면 서초구청장. 그 다음에 서울시민 하면 서울시장.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그러니까 주민소송은 정해져 있어요. 원고와 피고가. 그러니까 한계론에서 한계를 논할 이유가 없어요. 정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걸 뭘 한다? 법정주의.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가족상 법정주의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예, 그 법정주의예요. 법에서 정한 대로만 하라는 거. 법정주의가 의외로 많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배웠고 익숙하게 들었던 법정주의는 제형법정주의.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물권법정주의. 그 다음에 헌법에서는 과세요건, 과세법정주의. 법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법에서 정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법에서 정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러면 전부 다 그 즉시 위법이에요. 못해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이 기관소송하고 금방 봤던 주민소송은 행정소송법 45조에 의하여 법정주의, 45조에서 법정주의를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여기가 정해졌어. 그러니까 정해졌으니까 행정소송의 한계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계론은 어느 때 문제가 돼요? 갓기도죠, 갓기도.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갓기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그냥 아닌 것 같기도. 이럴 때 이게 한계론이에요. 이게 한계론이 그런 얘기예요. 한계론은 이렇게 이럴 때 한계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고 소송일 때,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이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은 민사 소송과 동일해요. 당사자 소송은 민사 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행정 소송의 한계론이 적용이 안 돼요. 한계론이 거의 적용 안 돼요. 거의 진짜 적용 안 된다 보시면 돼요. 한계론이. 그러니까 법률상 내가 기분 나빠.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사자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보상 좀 해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소송은 거의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당사자 소송은 한계가 없다. 기관 소송과 민정소송은 법정주의 때문에 굳이 한계론을 논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만 논한다는 거예요? 항고 소송만 논한다는 거예요. 항고 소송만 행정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 해놓고는 항고소송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 해놓고 처음에는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배우시거든요.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다시 행정소송의 한계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1기 때, 2기 때. 그럼 헷갈려 버려요. 아니 왜 항고소송 얘기만 하지? 다른 소송은 얘기 안 하나? 다른 소송은 한계론은 없나? 이렇게 이제 좀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의문점을 미리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당사소송은 한계가 없다.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한계론을 논할 이유가 없다. 미리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이 법학적으로 정해놓은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무제한적으로 다 인정되는 것 같지도 않는다면 거기서 바로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 한계가 뭐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 A에다가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 B라는 데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 이 표현에 관련된 거예요. 소장 잘 쓰기니까 어떤 표현을 쓰면은 이 소장 안 받아줄 거야. 한계. 근데 어떤 표현을 쓰면은 그 소장은 받아줄게. 한계 내의 소송. 어떤 표현을 잘못 썼어? 한계 밖의 소송.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의 한계론이 바로 뭐와 관련돼 있다? 항고소송의 소장의 1번, 청구 취지 1번을 쓰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요건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달했던 거 살짝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해봐야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이런 것들은. 한번 리마인드 쭉 해주시고 좀 이따가 다시 2교시 하겠습니다.